노유진의 100분 토크. 2016년 새해 첫 번째 100분 토크인데요. 100분 토크는 앞으로 한 달 동안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서로 다른 측면에서 4월 총선을 앞둔 한국 정치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오늘 언론계를 시작으로 문화, 학술 등 다른 분야에서 독창적인 시각과 통찰로 정치를 보고 계신 분들을 초청하겠습니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 그 의미와 가능성이 청취자 여러분께 좀 더 생생하게 다가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계에서 우리 정치를 독창적으로 바라본 분 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으신가요? 오늘 정치 카페가 모신 분은요, 자칭 대한민국 유일의 민족적 론지, 이건 맞나? 예. 자칭. 예, 자칭. 예, 논란이 크지. 예. 딴지일보. 예. 딴지일보 하면 떠오르는 독특한 닉네임의 주인공이시죠. 딴지일보 정치부장 박성호, 닉네임 물뚝심송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치부장들하고 안 노는데 오늘 이상하네 게스트가. 글쎄요. 정치부장이 아마 출연한 거는 노유진 사상 최초입니다. 제가 정치부장 중에서도 네. 좀 특이한 정치부장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어떤 정치부장입니까? 사실은 딴지일보에는 정치부라는 부서가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정치부장? 부장만 있는 거예요? 정치부장만 있는 그렇게 거예요? 말씀드리면 꼭 부장만 있는 거냐. 예. 네. 그 부장도 없죠. 부서가 없는데 뭐 부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딴지일보의 외부 필진으로서 딴지일보에 이제 정치 관련 글을 많이 쓰다 보니까 딴지일보에서 준 칭호, 별명 같은. 부장 먹어라. 예, 그냥 네. 괜히 그냥 그 글 앞에 저자 쓰는데 아무 직책도 없으면 이상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부장 물뚝심송 이렇게 쓰는 거죠. 그냥. 아, 그래. 닉네임은 마이가리구나. 일부이네. 군대 용어로 하면 마이가리지. 마이가리가 맞죠. 마이가리. 아니 뭐 이거는 닉네임은 김어준 씨가 총수를 참칭하는 거하고 거의 같은 거지 뭐. 딴지일보는 이상한 동네입니다, 거기. 그렇지. 딴지일보는 그냥 평범한 주식회사인데 네. 상장도 안 된 주식회사인데 회사 이름이 주식회사 딴지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딴지일보의 정식 직원이 아니라는 거네. 저는 개인적으로 딴지일보에 정식 고용 계약을 맺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뭐 피고용자도 아니고 그냥 딴지일보에 글을 기고하는 외부 필진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얼마나 어지럽히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혹세무민을 하고 예, 있죠. 거기 예. 한번 따져볼 게 많아요. 그런데 잠깐만. 물뚝심송이라는 이 닉네임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물뚝심송이라는 닉네임은 제가 쓴 게 한 2003년부터 썼으니까 10몇 년 됐죠. 그냥 제가 이 닉을 정할 때 고려한 유일한 조건은 닉네임에 아무 뜻이 없어야 된다. 아무 뜻이. 아무 뜻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그냥 랜덤한 네 글자입니다. 아,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네 글자인데 배경과 어원과 역사 예, 이런 게 없이. 아, 근데 출처는 있죠. 이건 밝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신영우라는 화백 만화가가 그리는 키드갱이라는 만화가 있는데 그 만화에서 물뚝심송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글쎄요. 거기서 나올 때 뜻이 아무 뜻도 없는 랜덤한 네 글자로 나옵니다. 예, 아무 뜻도 없으신 이름을 가지신 분이 앉아 계시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네. 최근에 아무 뜻이 있는 책은 냈잖아요. 그런데 그죠? 이건 좀 뜻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책에서 저 스스로를 이제 제가 이승의견가, 이승의견가. 이승의견가로 소개를 하고 있죠. 이승 저승 그때 예. 이승입니까? 예. 그래서 저승 문제는 안 다뤄요? 그것도 심각한 토론 결과 저승 문제도 다루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다루는 거예요? 가기 가기 전에. 저승을 보내시려고 아니, 가기 전에. 제 주장이었었는데 저승은 이승에서 만들어낸 판타지의 일종이라서 저승도 이승에 포함된다. 아유, 심오한 예. 또. 그 이승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쉽게 말하면 오지랖을 부리는 왕오지랖이네 진짜. 예, 그런 직책이죠. 그렇게 이 어떤 그 르네상스적 제너럴리스트가 되기 위한 예. 조금 오늘 어지러워요, 약간. 르네상스적 제너럴리스트가 뭐예요? 그냥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다빈치 사람. 같은 흔히 르네상스적 인간. 예, 그 그러니까 말을 아무거나 다 이제 아는 사람. 하고 싶은 거 다 아는 예, 그런 게 되고 싶어서 책도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게 온갖 얘기가 다 들어있죠. 예, 제목이 어쩌다 한국은. 어쩌다 한국은. 예. 어쩌다 한국은 이렇게 훌륭한 나라가 되었을까? 뭐 그것은 해석하시는 분, 독자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읽으셔도 됩니다. 내용을 보면 그렇게는 생각은 안 하실 것 같아요. 좀 오늘 이상한 분이 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우리가 모셨을 땐 뭔 뜻이 있는 겁니다. 저기 어떻게 이제 이 이야기를 풀어볼까 하다가 열쇠말 세 가지를 부탁드렸어요. 예. 예, 앞으로 정치 현상을 볼 때 가장 유용하고 핵심적인 키워드 세 가지.
자, 첫 번째 키워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를 혼돈 없이 바라보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과연 뭘까요? 노동입니다. 노동입니다. 노동. 예.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야, 오 과장! 바이오한테 화한 보내라 그랬는데 왜 안 보낸 거야? 아닙니다. 보냈습니다. 무슨 소리야? 화한 하나에 10만 원이 넘을 텐데 지출 내역이 없잖아, 지출 내역이. 아, 착한 콜 화하는 6만 9천 원입니다. 에? 착한 걸? 1800-9222 정직한 가격에 착한 콜 꽃배달 서비스. 가격만 착한 게 아닙니다. 꽃과 화환을 선물하시면 구매 금액의 5%가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딴지마켓을 통해 기부 내역을 검증받은 1800-9222 착한 콜. 대리운전 서비스도 있습니다. 대리운전은 1800-9998, 퀵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영화 숙취해소제 잔혹사 중에서 야이 폭탄주야! 네가 그렇게 알코올 도수가 높아? 회식 자리로 따라와. 이 술 마시면 개 되는 놈이 어디서 헛개 음료 좀 사놨냐? 0.5% 들은 거? 숙취해소 성분 적은 것들은 빠져. 술술 풀리고로 바꿨다 이것들아. 우와, 자연유래 화인빛 도분말이 48%? 특허까지 있는데? 술술 풀리고 대한민국 술자리 다 먹고 하라 그래. 딴지마켓에서 최저가 판매 중인 술술 풀리고가 숙취해소제 잔혹사를 끝내드립니다. 노동입니다. 노동입니다. 노동. 예. 그 책에도 노동 얘기 많이 나오죠. 책에서도 제가 다른 모든 분야를 제치고 노동을 제일 첫 장에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그만큼 노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노동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노동에 대한 개념, 과거에 우리가 많이 해왔던 노동운동 이런 걸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냥 저는 좀 더 광의의 의미로 노동을 간주를 하고 있고요. 네. 사람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재화를 획득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노동이? 예. 아니던데? 아니요, 글쎄요. 출생만으로 다 획득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은 출생이라는 노동을 했잖아요. 숟가락 드는 노동. 예. 그렇죠. 어릴 때 예, 밥 있었지 먹는 노동 않습니까? 이런 거 다 해야죠. 지가 노동해서 출생했다는 얘기 난 처음 들어봐. 그냥 되게 아빠의 실수나 엄마의 방심이나 그놈의 술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그 출생이 되는 거지. 아니면 아니면 찢어진 콘돔이나 수목말이 경쟁에서 이겼다거나 그렇게 또 연원을 추정하는 사람도 있죠. 네. 자본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노동 없이 가치를 획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으로 자본을 생산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정신 노동을 한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선 다 노동을 해야 되는데 간혹 안 하는 사람들이 있고 흔히 말하는 불로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노동은 생존의 필수 요건이고 그럼 노동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가 이 승에 또 어디 있겠느냐 라는 생각이 하는 거죠.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하나마나 한 얘기 하려고 이 책을 쓰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노동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알아요 우리가. 예. 그런데 지금 노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얘기를 하려고 썼겠지. 그게 우리 정치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저는 사실 정치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아니 여기 노 대표님도 그 민주노동당 출신 아니십니까? 네. 그 이름을 왜 노동당으로 지으셨습니까? 저는 민주사회당이라는 그렇죠. 당명을 지지했는데 당명을 지지한 분이 밀려서, 더 밀려서. 많았는데 그 당명과 무관하게 노동이라는 거는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노동만의 가치를 창출하는 건 아닐 수 있지만 물론 그렇죠.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가 우리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고 문제점 중에 하나니까. 근데 그런 이제 전통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제가 노동을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노동 문제를 더 사람들이 진지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앞으로 닥쳐올 위기가 바로 노동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노동을 할 수 있는 기회, 즉 쉽게 얘기해서 일자리가 너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라고 간주를 하는 겁니다. 네. 그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그 세기를 넘어서 전에 러다이트 운동 시절 때만 해도 기술이 발전하면서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하지만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류는 없어지는 일자리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만들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자리의 형식이 바뀔 뿐이지 일자리의 총량은 오히려 늘어왔거든요. 그럼으로써 자본주의 인류 사회가 번영을 이루어왔다고 보는 건데
앞으로는 그 기술의 발전 속도가 더 빨라지고 그 레벨이 달라지는 차원에 보게 되면 새로운 형식의 일자리가 생기는 속도보다 없어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가 급속도로 사라질 것이다라는 징후를 저는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상황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준다. 저는 심지어 이 자본주의하의 시장 경제 시스템이 붕괴할 가능성도 있다. 좋은 거 아니에요? 자본주의 타도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 입장에서. 저는 그 자본주의자이기 때문에. 갑자기 얘기가 이상한 방향인데 계속하세요. 예. 이렇게 이제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하면 막 과거에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일자리가 더 빠른 속도로 생길 거 아니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겠지. 뭐 신성장 동력도 있고 뭐 그렇지 않느냐. 창조 경제도 예. 있고. 예. 창조 경제도 있죠. 예. 그래서 저는 몇 가지 데이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2008년부터 2012년 그러니까 만으로 5년 동안의 현대기아 차 그룹의 그 운영 현황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 자료를 통계를 봤는데 현대차 그룹이라고 하면 이제 현대차, 기아차, 뭐 현대로템, 제철, 모비스, 글로비스 이런 회사들이죠. 그 회사들을 모두 합쳐서 5년 사이에 매출액이 70%가 넘게 증가합니다. 네.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 그 자동차 시장에 있어서 세계 시장 점유율이 6.4%에서 8.8%로 그러니까 증가율이 38%가 넘습니다. 어허.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난 거죠. 점유율 증가. 전 세계 점유율, 예. 자동차 시장의 점유율이. 그러니까 현대기아차는 장사를 잘한 거죠. 네. 그런데 그 사이 똑같은 기간 동안 현대기아차 그룹 전체에 고용된 직원들의 숫자는 12만 2천에서 14만 7천으로 약 2만 5천 명이 늘어나는 거에 불과했어요. 한 20% 늘은 거죠. 그렇죠. 네. 20% 정도밖에 안 늘은 거죠. 그러니까 매출액이 70%가 늘었는데 장사를 그렇게 잘했는데 직원은 겨우 20%밖에 안 늘었다. 그럼 비정규직이 늘었잖아요. 비정규직 포함해서요. 포함해서요? 포함해서. 예.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보면 저거죠. 표면적으로 생산성이 올라갔네. 생산성이 급속도로 상승한 겁니다. 더 적은 사람으로서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서 팔았으니까. 그것은 바로 그 기술의 발전에 의한 아주 고도화된 공장 자동화의 결과죠. 그 자동차 공업도 이제는 더 이상 많은 일자리를 생산하는 기업이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자동차가 가장 조립 라인이 크고 사람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고용 하는 창출의 거였죠. 효과가 크다고 하는 분이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 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그 세계 경제를 막 지배하고 그 시가총액 순위에서 뭐 세계 1, 2, 3등을 다 차지하고 있는 IT 기업들. 그 구글 같은 경우에 구글 제국이 2013년 기준으로 정확하게 직원 수가 4만 7천 명입니다. 4만 7,756명. 얼마 안 되나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현대차의 3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3분의 1 정도 되겠네요. 예. 그리고 뭐 저기 그 애플이라고 해봐야 애플이 구글보다 더 크잖아요. 그 애플도 8만 명 수준입니다. 애플은 자기네가 직접 장비를 생산도 하는데 IT나 또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신성장 산업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분야의 그 업종들은 사실 그 일자리를 생산하지 못하는 산업이라는 거죠. 네. 가치를 만들어낼 뿐이죠. 근데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인류가 먹고 살려고 그 전체 일하는 사람의 80% 이상이 농업 목축업 이런 것만 해도 그렇죠. 막 예. 굶고 살았는데 네. 지금은 웬만한 국가들 경우에는 유럽도 그렇고 유럽연합도 보면 5% 미만의 이 취업자 비중이 5% 수준밖에 그렇죠.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7%밖에 안 되고. 농업 종사자의 비율이. 예, 그래도 막 남잖아요. 막 우리도 쌀 남고 저쪽도 막. 예. 그러니까 결국 그 당시 중농주의자들이 가치 있는 농업만 생산한 농업에서만 나오는데 그렇죠. 농업이 이렇게 줄면 세상이 망할 거라고 해서 막 난리였잖아요. 예. 그래도 제조업이라는 게 생겨서 또 서비스업이 생겨서 잘 돼 왔잖아요. 잘 돼 왔죠. 이렇게 뭐 자동차에서 안 늘어나면 딴 데서 늘어나겠지 뭐. 근데 원래 라는 답변을 그래요? 제가 많이 접하죠. 뭔가 여기서 이제 메시지를 끌어내려고 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제 원래가 산업이 발전하고 과학기술 발전하면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수출을 그 100억 불 달성한 게 1978년이거든요. 그렇죠. 예. 100억 불 달성했는데 근데 몇 년 전에 지금은 이제 조선업이 이제 상당히 이렇게 추락하고 있지만은 3, 4년 전까지 보면은 1년 조선업 우리가 조선으로 수출하는 그렇죠. 액수가 600억 정도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 78년도에는 온 나라 전체 총 수출액이 100억이었는데 100억 돌파했다고 이제는 좋아했는데. 예. 종사자가 20만 명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조선 분야에. 3사, 예. 조선 3사의 연간 수출액이 600억을 돌파를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러면 한 나라 전체의 6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졌다라고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노동하는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가치가 예. 과학기술과 여러 어떤 또 이제 맞습니다. 뭐 경쟁에서 우위 등 해가지고 가치가 커진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바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반드시 따라오는 생산성의 향상 문제죠. 그렇죠. 생산성이 고도로 향상되면은 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가치를 생산할 필요가 있는 것은 시장에서 소비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가치가 늘어나는 만큼 시장이 따라서 늘어줘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그 엄청난 가치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더 적게 필요하다는 것은 나머지 사람들은 시장을 만들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 새로운 시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새로운 시장에 기여하려면 이 사람들이 소비를 해야 되는데 소비할 돈이 없는 그걸 거죠. 누가 사주냐는 거지. 예. 그럼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이 80%고 20%는 엄청난 가치를 만들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핸드폰이 그냥 냉장고 핸드폰이 냉장고 사고 냉장고가 자동차 사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다 사람이 사람이 껴야 되는 건데. 돈을 써야 물건을 사는데 그건 이제 전통적으로 그거는 19세기부터 이미 과잉 생산 공황이라고 해서 맞죠. 마르크스가 다 예언했던 얘기죠.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마르크스가 예언을 했어도 끊임없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류에게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지 않습니까? 네. 농업 인구가 80%였다가 10% 이하로 줄면서 그 남아도는 농업 인구가 어디로 갔느냐? 이 사람들이 놀고 있었으면 굶어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공업에 가서 취직을 했잖아요. 도시로 가서. 네. 우리나라도 그 인허 현상 벌어지면서 그 과정을 굉장히 단시간 내에 밟아왔죠. 그런데 이제 그런 단계를 넘어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갈 데가 없는 거죠. 아니 근데 이제 서비스업이 빨리 생겨야 되는데 그 서비스업의 그 성장 속도나 이런 것이 우리 사회, 우리 대한민국 경우가 어떤 이유 때문에 많이 지체되어서 거기서 흡수를 못 해주기 때문에 지금 일자리 부족 현상이 심해진다는 진단도 있거든요. 그런 진단도 분명히 있죠. 네. 저는 이제 그것조차도 이 기술 때문에 무력화될 거라는 겁니다. 서비스업이. 서비스업조차도. 왜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금 뭐 뉴스에 많이 나오는 자율주행차, 무인차의 경우를 봤을 때 지금 제일 빨리 현실화될 것이라고 보여지는 게 그 무인 트럭이거든요. 장거리 화물을 운송하는 무인 트럭. 네. 항공기도 그래요, 사실. 예, 그렇죠. 네. 근데 그 무인 트럭의 경우에 미국에서 이제 무인 트럭을 트럭을 운전하는 기사를 18휠러라고 부르거든요. 트럭이 크고 바퀴가 18개 있다고 해서. 아하. 예. 근데 그 미국의 18휠러들이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적게 보면 한 150만, 많게는 200만이 넘게 있다고 봅니다. 화물차 운전사. 예. 장거리 화물 운전사. 근거리 화물 말고. 예. 그 사람들이 벤츠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의 상용화된 무인 트럭이 도입되는 순간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른 일자리를 흡수될 수 있을까? 제가 그 1972년에 서울에 그 유학 왔을 때 그 서울에 그때 몇 개 안 되는 아파트들 이제 10층 이상 되는 아파트들이 생겼고 그렇죠. 엘리베이터 달리는 아파트들이 생겼는데 그 서울시에서 지은 시형 아파트인데 제가 그 아파트에 갔는데 그 아파트에 있는 엘리베이터인데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엘리베이터 거울이 있는 그렇죠. 옛날에 있었어. 예, 있었어요. 일반인들이 예. 버튼 누를 줄 모르는 버스 분들이 안내원도 있었죠. 있었던 네, 시절이고 다 있었고. 이분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 없어졌거든. 예. 다른 직업으로 가버린 거죠. 그 버스 안내원들 다 없어졌죠. 기사만 네. 딸랑했죠. 이제 다 기계가 하니까. 며칠 전에 그 일본의 그 노무라 연구소하고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동 연구한 게 앞으로 10년, 20년 사이에 현재 일본의 일자리 중에서 반을 로봇가 대체할 거다. 맞습니다. 하면서 제일 먼저 없어질 일자리로 꼽은 게 운전이에요. 운전이에요. 예, 운전사, 경비원, 마트 계산원. 언젠가는 캐시어. 직접 선수 사람이 운전을 하는 게 불법화될지도 그럴 수도 모른다 있습니다. 그러네. 왜냐 사람은 사고율이 있거든요.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음주운전을 하겠습니까? 과속을 하겠습니까? 네. 굉장히 안전한 기계들이거든요. 구글의 무인차는 사실 그 개발 목표 자체가 구글이 또 그 자동차 공유 경제하는 우버의 주식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로 택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사 없는 택시. 기사 없는 택시. 예. 그 택시 사업에서 택시 기사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높죠. 예. 그게 빠져버리면 일반 사람이 모는 택시와 이 무인 택시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네. 택시 기사 직업 자체가 사라질 겁니다. 자, 그 마르크스 자본론 상권에 보면은 예. 그 자본가의 이유는 노동력에서 그 착취하는 이윤이라 그랬거든요. 그럼요. 예, 고정 자본 플러스 가변 자본, 즉 노동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동의 비율이 줄어들면은 자본가의 이윤율도 따라서 줄어들게 돼 그렇게 있고 될 수밖에 그게 이제 그 도식으로는 그런데 현실에서는 돈을 더 많이 벌더라고요. 글쎄요, 아까 통계를 보니까 이게 좀 아닌가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노동 그 시절만 해도 노동 없이 가치를 생산한다는 게 거의 상상이 안 되던 시절이지만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막 노동이 사회 곳곳에서 사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말씀하신 대로 고속도로 톨게이트도 하이패스 들어오면서 캐시어들이 다 없어지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것저것 하다가 다 안 되신 분들이 하는 운전 그 중에서 택배 기사 있죠. 예. 네. 아마존 같은 경우는 택배 자체를 다 드론으로 대체하고 무인차로 대체하고 그러니까 원거리 화물은 무인 트럭이 싣고 오고 근거리 화물은 드론이 들고 나가고 이런 시스템이 도입될 겁니다. 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없어지는 일자리를 대체할 만한 일자리가 비슷한 시기 내에 생길 수 있느냐. 아, 그래서 인구가 주나 보다. 그것도 있을 수 있죠. 아니, 그 인구가 우리 뭐 2700 몇 년 되면 한반도에 인구가 제로래매요, 지금.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유달리 국가 출산율이 없어진답니다. 낮으니까. 300년이면. 네. 전 그런 것 때문에 2470년.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자본가들은 기계를 동원해가지고 기존에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이젠. 네. 그럼 이걸 사람들이 소비를 해주면 좋은데 소비할 돈이 없는 거죠. 일자리가 없으니까. 네. 몇몇, 그러니까 한 뭐 일부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잡고 있어서 상당히 큰 소득을 올려서 양극화를 초래하게 될 거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놓치고 생존 가능성까지 사라져버린다면 그 시장의 사이클이 돌아가겠느냐. 근데 이건 다 좋은데 예. 우리 전에 인공지능 다루면서도 이제 예. 없어질 일자리를 가져왔는데 신문 기자도 없어질 가능성이 이거하고 있죠. 정치하고 뭐 관계 있어요? 예, 관계가 있죠. 정치가 뭡니까? 우리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사회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지금 조만간 몇 년 내서 몇십 년 이내에 일자리도 다 없어지고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거를 해결하고자 하는 집단이 바로 정치권이어야 한다는 우리 얘기죠. 창조 경제가 이거 하려는 거 아니에요? 뭐 서비스 산업 발전법 이런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창조경제센터 뭐 이런 것도 막 뒤져보고 그랬는데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예. 창조경제는 창조경제센터를 창조한 거예요. 맞죠. 그거죠. 네. 창조경제 그거 말고는 창조할 게 없어요. 많이 뭐가 들어갔어요. 예. 매우 창조적입니다. 예, 예. 그 기업의 출연금 받아가지고 각 지역에다가 창조혁신센터를 창조했어요. 그렇지. 거기에 일자리 만든 거 아니야, 그죠? 예, 센터예요. 근데 다 비정규직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일시적이고. 아니, 거기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요즘 원래 할 말이 일자리가 없네요. 원래 예. 일자리가 목표가 아니었죠. 일자리 만들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 혁신은 그거예요. 정규직을 다 없애고 네. 온 세상을 다 비정규직으로 모든 사람을 알바화시키겠다. 그렇지. 이거죠. 예. 전 국민의 알바화. 예.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참, 뭐, 얘기 듣다 보니까 어쨌든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 이렇게 무슨 비관적으로만 얘기가. 봐야 예. 됩니까, 지금? 뭐,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한 외국의 노력 같은 건 없습니까? 뒤지고 뒤진 끝에 예. 제가 그나마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 한 번쯤은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라고 찾은 대안이 바로 기본소득인 거죠. 기본소득. 예. 어떤 겁니까? 아까 언뜻 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가치는 충분히 만들어냈는데 다수의 사람이 소비를 할 돈이 없다. 그럼 만들어낸 가치에서 돈을 그냥 주면 되는 거 아니냐. 물건 사게. 노동의 대가가 아니고 그냥 돈을 주자. 생존을 위한 소비가 가능할 돈을 주자. 그러니까 지금 그 현재 소비할 힘이 적어가지고 예. 적은 상태에서 많은 가치가 창출됐을 때 갈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못 사고 안 팔리게 되면은 만들어낸 사람도 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산 쪽도 그럼 망하겠죠. 그러면서 다시 재조정되는 규모가 쭉 기나긴 확장버리겠죠. 과정이 있는 거고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컨트롤하는 건데 컨트롤한 건 뭔가 만들어낸 걸 갖다가 살 수 있는 힘을 갖다 북돋아 주는 거지. 그 방법이 복지고 또 다른 방법이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복지하고는 다른 개념이네요. 그러니까 복지하고는 좀 다르죠. 예, 소비를 할 여력을 아무 재산, 성별, 나이에 관계없이 그냥 일단 기본소득을 주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아주 그 얘기죠. 예, 뭐 예. 일종의 재분배 방식 중에 하나라는 의미에서는 복지에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포함될 수도 있죠. 범주가. 예. 근데 이게 기존의 복지 방식하고는 다른 거죠 지금. 개념 자체는 다르죠. 근데 기본소득제는 예. 뭐 이제 그 전에 한번 어디 있어 제가 논쟁을 예, 가볍게 예, 한 예. 적이 있었는데 예. 이제 저는 그때 그랬거든. 난 반댈세 그랬어요. 왜 했더니 아니 왜 일을 안 하는데 왜 돈을 받아? 아니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의 어떤 자존심과 자부심과 자존감과 이게 다 뭐예요? 그것이 자기 힘으로 자기의 삶을 열어나가는 거? 네. 이게 우리의 삶의 기본인데 맞는 말씀. 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돈을 줘 누가? 심지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을 얼마나 잘했는가 하는 그 성취감조차도 그렇지. 수입에 비례해서 느낄 수 그럼요. 있거든요. 네. 내가 뭘 엄청 잘해서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일을 정말 잘했나 보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죠. 대체로 수입이 많이 들으면 뭐 잘했나 예, 보다. 뭐 출세했다. 이건 성공했다. 착한 사람들 얘기지. 예, 안 그런 사람 많아요. 아니 그냥 그런 질문.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국가에서 왜 나한테 돈 줘? 그거 방금 말씀하신 게 핵심적인 논쟁 사항이죠.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아주 인류 탄생 이래
일하지 않고서 먹을 걸 구할 수 방법은 없었죠. 네. 또 그건 부도덕한 거죠. 그러니까 노동 없이 뭔가를 구한다는 것은 나쁜 일이잖아요. 바란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지. 네,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뭐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그건 이제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그 바람에 그런 거고 예. 원래 그 전에는 그냥 놀고 먹었대요. 그 전에 놀고 먹었나? 원래는 그랬죠. 에덴 동산에서. 예. 이번에 저기 며칠 전에 지난 연말에 신문에 보도가 됐던 핀란드. 예. 핀란드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즉각은 아닌데 즉각은 아니죠. 도입하겠다고 한 게 그게 얼마죠? 그게 한 800유로인가요? 한 달에 한 110만 원 정도. 예. 그러면 한 예. 1000유로 엄청난 가까이. 돈이죠. 1000유로까지는 안 예. 되는데 하여튼 예. 그걸 이제 그 쟁점에서 가장 먼저 지금 그거 논쟁 중이에요. 논쟁 중이죠. 논쟁 예. 중이고 자기들도 예. 시험적으로 이번에 해보겠다는 건데 전 세계 언론에 그게 좀 약간 과장돼서 보도가 된 측면이 있는데 핀란드에 지금 당장 하겠다는 얘기 절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그 기본소득을 해도 될지 스터디를 해보겠다. 라는 발표입니다. 근데 그걸 집권당 수상이 발표를 해버리니까 하겠다로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진정성 있는 거 아닙니까? 진정성은 그게? 그런데 재밌는 거는 지금 이걸 하겠다고 한번 검토해보겠다, 추진해보겠다라고 발표한 그 수상이 중도 우파당이에요. 네, 우파입니다. 예. 그리고 핀란드의 전통적인 가장 오래 집권을 했던 핀란드 3인당은 예. 사실은 반대하고 있어요. 3인당은 공식적으로 반대합니다. 그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유 작가께서 말씀하신 이제 왜 일도 안 일도 안 하는데 그냥 인류도 다 주면 어떡해. 지금 그 문제거든. 아니 일률적으로 다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내가 뭘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나도 안 했는데 뭐가 생기면 예. 어쩌다가 한번 생기는 거는 로또 맞았다든가 이런 이건 뭐 그런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횡재다 뭐. 아니 횡재했네 운 좋네 그러지만 매달 그걸 주면 받는 마음이 찝찝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이번에 그 중도 우파에서 이걸 하는 게 그냥 기존의 복지 플러스 새로운 기본소득을 제공하겠다가 아니고 이걸 주는 만큼 기존의 복지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연동되어 있어요, 실은. 네.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제 기본소득이 우리나라에 도입될 때와 핀란드 도입될 때가 같을 수가 없는 것인데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도우파가 이거 고민하는 거는 지금 핀란드가 이제 재정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질 전망도 없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본소득제를 도입함으로써 도입하고 재정 지출을 줄이려고. 줄이려고 하는 그 배경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좌파는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걸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그 핀란드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버렸는데 핀란드의 케이스는 추진하는 목적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복지의 재정 지출을 줄이자. 근데 거의 핀란드에서는 전체 이 복지 플러스 기본소득 다 해서 총량을 줄이자는 얘기보다는 기존의 복지는 복지 집행을 하기 위한 선별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비용이 들죠. 비용이 많이 들죠. 근데 비용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핀란드는 작고 굉장히 효율적인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20%가 넘어요. 네. 독일 같은 관리 경우는 비용이. 독일 같은 경우는 4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전체 복지 비용 중에서 네. 선별 비용이. 그러니까 핀란드 입장에선 야 우리 나라도 조그만데 그냥 선별 비용 다 빼버리고 그냥 다 줘. 일괄적으로 그냥 계좌에 꽂아주면 되는 거 아니냐. 야, 물건 포장 안 하고 그냥 네. 나눠줘. 막 이렇게 포장비 빠지고. 컴퓨터로 자동화 시켜버리면 그냥 매달 들어갈 텐데 그냥 돈만 채우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재정 지출을 절감하자라는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 거고 사실 핀란드가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하겠다고 결정한 가장 큰 동의는 일자리 문제입니다. 핀란드의 실업률이 위험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청년 실업이.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은 그 핀란드의 실업률이 막 이렇게까지 높은 적이 없었는데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니까 실업률에 따라서 증가하는 만큼 세수가 감소하고 있는 거죠. 예.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세금이 안 들어오죠. 그래서 재정에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 일자리 실업률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기본소득을 도입한 건데 그러면 일 안 해도 돈을 주는데 돈 준다고 왜 실업률이 해결되느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소득이 늘기 때문에 그 세금을 새로운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기본소득 주고 거기 세금 또 받들어 받고 이런 건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아니 왼손으로 주고 오른손으로 뜯어와요? 아니 그 사실은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 현지에서는. 그 얘기도 나옵니다. 소득이 올라가면 세수는 늘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없는 사람도 있지만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네. 근데 그것보다는 저거죠. 핀란드 정책은 기본소득을 주고 그 기본소득이 각 개인의 수입이 늘어난 만큼 노동시간을 더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주 4일제 이하로. 예. 노동시간을 더 줄이게 되면은 핀란드의 산업이 필요한 노동력의 총량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용률이 높아지겠지. 개인 노동시간을 줄이면 전체 고용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예. 역시 핵심은 일자리 문제입니다. 예. 소비와 일자리의 그 선순환. 그렇죠. 예, 이걸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게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 생존을 보장한다면은 네. 시장이 유지되면 그만큼 또 생산이 돌아갈 거고 이게 사이클을 유지하기 위한 조절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런 뜻이 있네요. 예. 아, 왜 갑자기 그 나라 가서 살고 싶어지지? 아니 나는 그 추워서 싫어. 그거 되게 춥죠. 나는 한국이 좋아. 예. 거기 사우나는 좋던데. 그 핀란드 말고도 네덜란드도 이제 각 지자체별로 이걸 실험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곳이 나왔고요. 네덜란드요. 네덜란드. 예. 예. 알래스카는 하고 있지 않아요? 알래스카는 좀 상황이 다르죠. 거기 이제 그 주정부 소유의 유전에서 나온 수익금을 배분하는 거니까. 어쨌거나 뭐 주긴 돈이 준다. 어디서 나왔든. 그 알래스카가 그 덕분에 미국 전체에서 그 소득 편차 양극화 수준이 가장 낮은 주가 됐지 않습니까? 자, 사실 알겠습니다. 제일 많이 네. 하는데 제일 많이 하고 성공한 데는 브라질이라고 봐야죠. 브라질은 아예 법에 성공화됐는데 예. 그게 광범위하게 국가적 차원에서는 좀 재정부적으로 잘 실행이 안 되고 안 있는 됐는데 거예요. 사실은 그 룰라 때 룰라 때 룰라가 이제 그 극빈층을 이렇게 많이 없애고 중산층을 늘리게 된 그 정책이 그렇죠. 예. 그 보사 파밀리아로 예, 해가지고 보사 파밀리아. 모든 인구에게 다 준 건 아니에요. 예. 다 준 건 아닌데 그걸 통해 가지고 굉장한 성과를 극빈층 올렸죠. 전체 인구의 한 4분의 1에 해당되는 인구에게 줬으니까. 4분의 1이요? 예. 브라질 큰 나라 아닙니까? 엄청 예. 큰 나라죠. 그럼 몇 명이에요? 그때 거의 한 4천만 명, 5천만 명 정도 이게 혜택을 받았죠. 보사 파밀리아에서 또 재밌었던 우리나라 부분은 국민만 지금 받았습니다. 네. 보사 파밀리아 재밌던 부분은 저거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서 일정 비율 이상 출석을 시켜야 그 돈을 준다. 그게 유일한 조건이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처럼 예. 좀 학원 좀 보내지 말라 그래도 가산 탐지나가면서 보내는 나라에는 택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들 학교에 안 보내거든요. 그건 뭐 되지도 않은 얘기. 구걸 시키고 뭐 껌팔게 시키고 막 이런. 그거는 예컨대 우리나라에 1950년대나 이런 때 네. 부모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렇죠. 집에 농사일이나 해. 이럴 때 특히 이제 저개발 국가에서는 소녀들을 교육시키면 투자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거 아니에요. 반응이 바로바로 나와요. 소년들을 교육하는 게 10배래요. 10배. 그래서 UNDP에서 제일 권하는 게 저개발국 경우에는 소녀를 교육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온 가족이 다 달라진다고. 아하. 이제 그런 경우에 인센티브를 줘서 아이들을 학교로 불러내기 위해서 빈곤층에 대해서 그런 정책을 할 수 있는데 되게 저 핀란드나 이런 북유럽에서 하는 거는 우리보다 훨씬 앞선 나라에서 우리가 못 따라가고요. 브라질이나 뭐 이런 데서 하는 거는 또 우리랑 상황이 다르고. 우리는 이미 예. 다 졸업한 상황이어서 우리 지나오는 우리한테 해당 과정이- 없어요. 그거는 예. 솔직히. 네. 한국은 이제 독특한 나라거든. 아니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기본 우리와 같은 그런 복지 제도도 없는 상황에서 사실 그 애들 학교 보내는 거는 또 다른 어떤 노림수 때문에 한 것이지 그것 때문에 돈 준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하루에 1달러도 못 쓰는 사람들이 그렇죠, 인구의 그렇죠. 뭐 예, 3분의 1이 넘는 상황에서 예. 그 구매력을 즉각적으로 높일 수 있는 어떤 처방을 한 거죠. 그렇죠. 아주 굉장히 예. 긴급 처방을 한 거죠. 고단위 그렇죠. 처방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돈을 막 나눠줘 버린 거죠. 사실. 그러면 이와 같은 제도가 앞으로 세계적으로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저는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 점점 더 확산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실제로 지금도 독일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많이 진척되고 여론조사 스페인, 지지율 뭐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실험 중에 이제 실험이 그 동안에는 일부 어떤 그 소규모로 했었는데 학자들의 주장 비슷했는데 이제는 곳곳에서 작은 단위의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 실험 결과를 잘 보면은 이것이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네. 또 어떤 또 다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기대 효과가 효과가 또 있는 건지 이런 걸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각 나라에 시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진행 상황을 저는 계속 좀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실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예. 그 얘기를 저는 올해 한 해 동안 꽤 많은 채널을 통해서 이제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예. 기본소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으면 좋겠는데,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저의 입장에서 핀란드에서 그런 실험을 시작하겠다라는 소식이 좋게 들리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게는 안 들렸다. 나쁘게 들렸다. 무섭게 나쁘게 들렸다. 네. 비관적으로 들렸다라고 표현이 제일 좋겠네요. 왜냐하면은 기본소득 도입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여러 나라가 막 서로 도입하겠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좋아야 되는데 제가 이게 결코 낙관적인 신호가 아니다라고 느낀 것은 무슨 이유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 일자리 위기, 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생산성의 향상,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일자리의 감소, 일자리 감소로 인한 소비의 감소, 시장의 축소, 생산의 축소, 이렇게 되는 악순환, 그 마이너스 피드백의 사이클이 저는 한참 있다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핀란드 같은 나라 사람들은 이 위기를 저보다 더 심하게 느꼈기 때문에 이걸 시작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미처 대처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네. 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사실은 우리 물뚝심송 예. 기자 아닌 정치부장께서 예. 이제 정치하고 연결지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가 돼요. 예. 원래 정치라는 게
어떤 거는 당장 눈앞의 문제를 다뤄야 그렇죠. 되지만 예. 어떤 것은 길게 내다보고 아주 먼 미래를 위한 예, 준비. 이제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런 사례가 많잖아요. 예. 그 뭐 한 30년 전에 건강보험 처음 도입할 때라든가 또 한 20년 전에 국민연금 처음 도입할 때라든가 게 다 멀리 내다보고 한 거라고요. 그렇죠. 예. 지금 그런 건데 저는 이제 어떤 느낌이냐 하면 이게 뭐 충분히 다룰 만한 내용이고 예. 그런데 기술 혁신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라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계속되어 온 현상이라고 그렇죠. 봐요. 예. 특히 자본주의 발흥기 이후에 본격화되었고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니고 다만 속도가 빨라지고 양상이 좀 바뀌었다는 거지. 예. 이 IT 기술 정보통신혁명이라든가 등등으로 인해서 이게 빨라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처음 보는 현상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과거에 이런 식으로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고용 구조가 변해갈 때 어떤 식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졌냐를 좀 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죠. 저는 생각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없던 어떤 상품, 서비스 이런 거에 생기면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런 방법이 있고. 그 전에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던 서비스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형태로 바뀐 게 이제 지금 최근에 누리과정 때문에 그렇죠. 보육 대란 난리잖아요. 예. 오늘 아침에 경기도 교육감 인터뷰를 보니까 경기도에서만 35만 명이에요. 아이들 맞습니다. 어린이집. 예. 그럼 35만 명이면 종사자가 몇 명이에요? 아이들 3.5명당 1명 치면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여타 인력까지 뭐 10만 해서 명이죠, 10만 또. 명이에요. 그게 예. 경기도에서만 네. 이미. 근데 지금 돈줄이 다 끊길 지경. 아니 이제 그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뭐 따로 다루더라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에 보육은 다 가정에서 하던 거였어요. 그렇죠. DIY로. 네. 이게 do it yourself로 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보육이라는 것이 하나의 산업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경기도만 해도 1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자리가 안 만들어졌다면 농업의 축소, 제조업의 어떤 기술 혁신으로 인한 고용 감소 이걸로 인해서 풀려난 인력들이 어디 갈 데가 없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치매 걸린 노인들이나 몸이 불편한 노인들 다 가정에서 돌봤죠. 과거에는. 그렇죠. 지금은 장기요양보험이 생겨서 여기도 수십만 명이 지금 고용돼 있어요. 뭐 사회복지사도 있고 뭐 그럼요. 간병인도 있고 다 이런 있죠. 식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져 온 건데 지금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도 검토하고 다 해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한국의 지금 일자리 부족 현상의 주요 원인이 뭘까 예. 이렇게 본다면 이제 국민소득이 2만 불 이 무렵에 서유럽 국가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대목이 제일 지금 고용이 적은 거예요. 그 지금. 일종의 그 서비스 산업이 제대로 발전하지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못하니까. 예.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는 인적 서비스, 그렇죠. 보육 서비스 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기계화가 안 되거든. 음흠. 그래서 항구적으로 고용이 창출되는 분야인데 이거는 그냥은 안 만들어지고 국가에서 법 제도를 통해서 강제로 시장을 창출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필요한 재정 투자를 해줘야만 시장이 형성이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 이 인구 규모로 추정해 보면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근데 예. 이제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현실 정치에서는 중요한 이슈가 되어서 이런 그 말로만 청년 실업 어찌고찌로 지랄들 하지 말고 진짜 이 제대로 예. 이걸 한 걸 보고 투표를 해야 되는데 뭐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어떤 식으로 선택하냐면 내가 당선만 되면 주가 3천 만들어져요. 뭐 내가 임기 중에 주가 5천 할게요. 이따위씩 하는 사람들한테 혹해가지고 그런 거 표 찍어주지 이런 거 안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정치의 위기는 노동과 연관지어 볼 때 실제 누가 어떤 정당이 어떤 정책을 통해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내가 취업할 가능성을 높여주냐를 따지지 않고 되게 멍청한 선택을 하는 데서 오케이. 예. 맞다.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되지 않나 그 단기적으로요. 굉장히 전적으로 공감이 되는 하셨는데요.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막힌 부분이 뭐냐. 그렇게 어떤 그 복지천의 서비스가 많이 필요하고 이걸 정부 주도로 만들어내서 하나의 산업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추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일자리 감소 문제가 경제 사이클 자체를 위협하게 되면은 그 재정을 어디서 확보할 것이냐. 그 재정은 돈 많이 버는 기술 혁신에서 돈 많이 버는 놈들한테 가져와야지. 어디서 가져와요? 그러니까 저희 좀 이론적으로 접근하면은 예. 복지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해왔던 복지를 늘리자라거나 예, 아니면 예. 우리 정치자들이 새로 듣게 되는 또 다른 형태의 복지인 기본소득을 갖다가 도입하자라거나 예.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2차 분배의 강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건데 맞습니다. 분배 수단을 사실은 오히려 하죠. 어떤 또 측면에서 보면 여기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차 분배를 정상화하자. 지금 말씀하신 유 작가가 말씀하신 이 일자리를 갖다가 그런 이제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늘릴 수 있다. 또 늘려야 하고 가능하다라는 그것도 하나의 해법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독일의 그 메르켈 수상이 얘기한 것처럼
뭐 신재생 에너지 등 그렇죠. 미래 성장 동력을 정부가 개발해 가지고 거기서 80만 개 일자리 새롭게 창출해 내겠다. 이것도 사실 방법입니다. 그렇죠.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솔직히 대기업과 정부 당국이 공모해 가지고 어찌 보면은 대규모 그 대기업 노동조합까지도 함께 공모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거기도 공모하죠. 공모해 가지고 이중 시장 정책. 노동 시장을 갖다가 양분해 가지고 정상적인 노동 시장과 비정상적인 노동 시장으로 나누어 가지고 소수는 정상적인 노동 시장에서 나름대로 노동 상권을 누리고 다수는 완전히 밀림 속에서 밥값 받고 살래 아니면 예. 그냥 쫓겨날래 이런 식으로 그 강요당하면서 차별임금을 받는 이제 이 노동 시장을 갖다가 정상화시키는 네. 정상화시킴으로써 오히려 2차 분배의 필요성을 줄여내는 이것이 병 주고 약 주는 의사가 안 되는 방법이 아닌가. 지금 그러니까 대책이 거의 막 세 가지 대책이 막 쏟아져 나오네요. 그러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사실. 장기 대책도 필요하지만 그렇죠. 제 생각에는 5년 10년 안에 효과가 나는 단기 대책들에 좀 더 집중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어쨌든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전 우리 사회, 우리 정치판에 있는 각종 정치 세력들 또 진보 그룹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인 연구, 직접 연구까지 못하더라도 남들이 하는 연구와 실험에 대한 모니터링 정도는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걸 사람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알려줘야 알겠습니다.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다룰 주제가 또 있어요. 노동의 문제는 오늘 운은 잘 띄우신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박성호 정치부장님의 책을 사보세요. 그러면 뭐 예, 감사합니다. 어쩌다 한국은. 어쩌다 한국. 예. 우리는 화끈하게 해요. PPL 정도가 아니고. 감사합니다. 조금 더 팔릴 겁니다. 예, 두 번째 화두입니다. 예, 선거법입니다. 선거법. 뭐 정치 카페에서 많이 다뤘던 주제인데 안 다룰 수가 없네요. 아니 뭐 새로운 시각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예. 저 솔직히 말씀드려서 별로 그닥 새로운 시각은 별로 없는데요. 제가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은 어떤 새로운 방식의 선거 제도라든가 이런 걸 설명하는 게 아니고 관심을 촉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닥치고 있는 현재 상황이 벌써 뭔가 하나 깨져나간 거잖아요. 2014년에 헌재에서는 현행 선거법에 위헌 심판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현행 선거법을 고쳐라. 예, 못 고쳤잖아요. 국회는 고칠 생각이 없어 보이잖아요. 개겨버려요. 날짜 따위 우습다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정의당 심상정 대표께서는 그 논의 자리에 초대도 못 받아서 그냥 이렇게 난입을 들어갔지. 교섭 단체가 아니잖아. 저는 그 사진 상당히 좀 가슴 아프게 봤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 위헌 심판을 이끌어내는데도 심상정 대표님의 역할이 굉장히 컸고, 그리고 또 새로운 선거제도라든가 이런 걸 도입할 때 그나마 합리적이고 도입 가능한 방안을 가장 많이 제안을 하셨다고. 그런데 1번당, 2번당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믿겠냐고. 얄밉죠. 그럼. 그런데 그걸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럼 얼마나 미운지. 근데 그러니까. 유 작가님도 그거 좀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쪽 1번당, 2번당이 보기에 이쪽이 얄미운 거 하고 이쪽에서 그 1번당, 2번당을 볼 때 느끼는 절망감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저쪽이 얄미운 거는 넓은 마누라가 흥부를 볼 때 얄미운 거고. 와, 역시 비유가. 이제 저쪽에서 얄미운 원망스러운 마음은 흥부 자식들이 큰아버지 볼 때 느끼는 그런 심정이죠. 거죠. 요새는 이제 둘 다 경험해가 둘 다 알고 있어요. 네, 양쪽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박 씨가 필요하네요. 제가 박 씨인데요. 예. 계속 하십시오. 이런 거를 전문용어로 썩개라고 합니다. 뭐요? 이가 아니라 석회 이거. 썩은 개그의 준말이죠. 썩은 개그. 개그. 요새 말로는 그래서 아재 썩게. 개그라고. 아재 개그, 할배 개그라고. 그 뭐 부장님 개그, 아재 개그 이렇게 몰리는데 사실은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그게 썩개가 썩은 개그가 아니고 썩 훌륭한 개그의 준말이에요. 썩 훌륭한 개그. 썩 훌륭한 거. 헷갈리게 자꾸 그래요 사람을. 제 주장입니다. 어쨌든. 예. 저는 그렇게 헌재가 위헌 심판을 내리고 날짜까지 기한까지 정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제1당, 제2당이 직무유기를 하는 거죠. 에이, 뭐 그 정도 가지고 직무유기까지. 뭐 그보다 더 심한 직무유기도 많이 하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이 나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뭐 언론에도 한 줄도 안 나오고 그걸 막 난입해가면서까지 선거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무시당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왜 가능하냐? 저는 그거 여차하면 좀 위험한 뜻이 될 수 있지만 유권자들의 관심이 없어라는 겁니다. 왜냐? 유권자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 세력, 정파
지지하는 활동엔 굉장히 열성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네. 근데 그 각 정파들이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쟁을 하는 그 그라운드의 게임의 룰. 게임의 룰에는 오히려 관심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편이 이기든 니네 편이 이기든 그 누가 이기는가에 관심이 많지. 이들이 어떤 룰로 가지고 싸우느냐, 선거법이 지금 공정하게 돼 있느냐, 이거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 억울하면 철새하라지. 그러니까 이기고 나서 얘기해라 뭐 이런 건데 그건 전 좀 방향이 틀린 거라고 봅니다. 이 책을 쓰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정파를 지지하는 게 가장 급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게임의 룰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다 뭐 이런 자화자찬을 좀 하자면. 근데 저는 그게 책 장사 계속하세요. 나는 아니, 좋아요. 예, 중요한 예. 얘기 하고 계시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그 게임의 룰조차도 아주 단순 명확하다고 보거든요. 네. 협상할 필요도 없고 뭐 디테일은 협상해야 되겠지만 예. 한 가지입니다. 선거판에서 각 정파, 각 정치 세력들이 얻은 득표율에 비례하는 권력을 가져야 된다. 맞습니다. 그 권력은 바로 의석수로 표현되고 예. 그럼 총선에서 그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비례한 의석 배분만 되면 그럼요. 그럼 90% 이상 해결된 거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만 안 되나? 그게 안 된다는 거는 많은 게 안 된다는 뜻이지. 당연히 그거로 인해서 거의 모든 논란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논의 구조가 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그 책에선 저걸 설명을 했었어요. 스웨덴의 선거제도 그 수정 상트라기라고 뭐 이름 발음하기도 힘든 방식을 설명했는데 상트라기. 사람 예. 이름입니다. 그 학자들 이름 두 분의 이름인데. 상트 씨와 라기 씨거든요. 예, 그렇게 예. 보입니다. 근데 저도 그 이해하느라고 한참 애를 먹을 정도로 복잡한 제도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복잡한 제도를 도입하게 된 계기는 바로 그겁니다. 득표율과 의석 배분을 일치시키기 위한 어떻게 일치시킬 거냐. 예. 네. 이걸 소수점까지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복잡한 방법을 도입해요. 그 방법이 어떤 건지 막 그 그림 뭐 스웨덴 투표 용지 사진까지 다 해서 책에 설명을 해놨으니까. 독일도 복잡해요. 그것 독일도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죠. 예, 예. 그럼 그 사람들은 뭐 바보라서 그렇게 복잡해 하는가? 아니 우리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하는 엄청 똑똑하니까. 바보면 또 복잡한 걸 못하지. 저기 뭐 어떤 나라를 비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문맹률이 높은 나라에서는 네. 투표용지에 동물 그림. 동물 그림이 우리도 하잖아. 숫자. 꽃도 그려져 있고 막 그런 근데 거죠. 예. 독일이나 스웨덴 그 선거제도 복잡하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야구 규칙만큼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 야구 네. 규칙보다. 그러니까 우리 야구 규칙 웬만큼 다 이해하고 즐기잖아요. 예. 이것도 즐길 수 있어요. 축구 정도도 안 돼. 축구도 옵사이드 언제 옵사이드 적용이 안 되냐 이런 거 복잡 세 가지 경우에 이런 거 알아야 되잖아. 알아야죠. 예. 우리가 그거 몰라서 지난 월드컵 때 개피 받지 않습니까? 또 저기 하석주가 왜 또 백태클 걸었다 퇴장당하고 우리 주로 룰을 못해서 개피 본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예. 룰을 무시해서 또. 예, 룰을 무시해서 예. 룰이 중요하다, 유권자가 중요하다 이 얘기네 결국 그죠? 저는 네. 이 문제는 오히려 진짜 모든 정파를 떠나서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하고도 이 얘기는 합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합의 안 돼요. 왜냐하면 현재 새누리가 이익을 보고 있고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이익을 보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새누리 합의를 같은 하겠어. 경우에는 자기 득표율 이상의 것을 지금 가져가고 있으니까. 절대 못 넣지. 그러니까 아니, 우리 그러니까 것까지 사실 절취해가고 있잖아. 새누리당의 의석에 참여하는 정치인들은 몰라도 합리성을 가진 지지자들한테는 말이 통한다. 아니 새누리당 지지자가 합리성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 아니요, 사실은. 라고 말할 수도 아니 있죠. 조금 있습니다. 아니, 예, 뭐 그거 조금 너무 많이 유명하시네. 나가셨어요. 예. 실은 그 대부분의 나라들이 극히 일부의 나라들 제외한 대부분의 이 선거제도는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르죠. 네. 거의 다 나라마다 다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특히 선진국, 예. 정치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그 선거제도는 일치한 게 뭐가 일치하는가 하면은 구체적 방식은 다 다르지만 그렇죠. 다 이제 독일식 있고 벨기에식, 네덜란드식, 핀란드식 다 다르지만은 기본적으로 방금 우리 물뚱님이 예. 말씀하신 것처럼 득표율에 거의 정비례하는 그렇죠. 거의 정비례하는 이제 의석 배분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는 같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예. 복잡하지만 원리는 단순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목표 자체는. 정의당이 네. 주장했던 연동형이라거나 그렇죠. 중앙선관위가 내놨던 권역별 권역별. 그게 비례대표제라거나 그거예요. 또는 그 문재인 대표가 얘기했던 독일식 예,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거나 이것들이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다는 거죠. 그럼요. 네. 그래서 지금보다 결과만 더 같다면 비례하게. 어느 방식이든 상관없지. 우리 국민들이 좀 더 편한 방식 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나온 이유는 예. 거기 이제 정치나 혹은 집단적 의사결정론에 관한 이론서들을 보면 그렇죠.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다 합의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규범적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가치 판단을 담고 있는 언어에 대해서 그냥 막 쓰잖아요. 네. 좋은 정치. 네. 맨날 카메라 대면 좋은 정치 해주세요. 그럼 좋은 정치의 데피니션이 뭐냐고요. 좋은 정치의 기준이 뭐냐고요. 어떤 정치를 좋은 정치라고 하냐고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주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요. 어떤 정치가 좋은 정치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마 5천만 개의 정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사람들이 정치학자들이 합의를 해낸 게 뭐냐 하면 어떤 정치가 좋은 정치냐 하면 그 나라의 국민들 속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정치적 요구와 소망이 있는 것과 동일한 형태로 정치에 반영될 때 그렇죠. 그 정치가 좋은 정치라는 게 합의된 이제 정의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 국민들의 정당에 대한 지지, 정책에 대한 지지는 다양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복수 정당대를 통해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네. 따라서 정당의 득표율은 100개의 정당이 출마를 했으면 예. 그 100개의 점유율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국민들의 정치적 요구와 소망이 표출된 형태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 의석 구성은 그것에 맞춰서 돼야 된다. 정비를 해야 된다. 예, 그게 이제 좋은 정비돼야. 정치에 대한 좌우를 막론하고 합의된 예. 그런 그 정의에 따라서 그 선거제도를 만든 거거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말이 안 통하잖아. 대통령이 임기 내내 무슨 기자회견에 질의응답 한 번 안 한 나라인데 이게 먹히겠냐고 이게. 그리고 집권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무식하기로는 대통령을 능가할 정도로 무식한데 지금 뭐가 되겠어요. 그 결과적으로 뭐 이번- 우공이산 해야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아주 예측은 되게 쉽습니다. 이번에 개정될 선거법도 결국은 지역구 늘리고 비례대표를 오히려 줄일 겁니다. 그렇지. 그렇게 되면은 득표율과 의석 배분율에 더 차이가 나게 되는 더 차이가 거죠. 나게 되죠. 일치되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이런 뭐 결과적으로 암울한 얘기지만 이 암울해진 이유는 저는 뭐 그냥 아주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사람들이 그거에 관심이 없다. 아니지. 사람들이 그 당들을 지지하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을 지지하니까. 아니, 그러면 불구하고 문제 제기를 자꾸 해가지고 바꿔내야 되는 그렇지. 것이고. 틀린 건 틀렸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씩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나아지고는 좋아지죠. 예. 대단히 미약하지 나아지고는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좋은 제도들이 참 많아요. 많은데 이제 우리 형편에 우리 또 국민들의 경험 역사 위에서 선택하기 좀 더 쉬운 게 어느 거냐. 그렇죠. 이런 차원으로 보면 두 가지로 좁혀지는데 그 하나가 독일식이고 그 하나가 우리 물뚱님이 이번에 강하게 또 이렇게 제안하신 스웨덴식이에요. 네. 그래서 이 두 개는 좀 많이 다른 제도이긴 하나 굉장히 이제 좁혀서 보면은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지근거리에 사실 놓여 있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나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말씀하신 대로 이 이야기를 3년 전에 할 때와 요즘 할 때 반응이 상당히 다르다고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빠른 시간 내에 좋아질 것 같다고 보고 있고요. 뭐 요번에 그 선거법 개정이 잘 안 된다면은 총선 지나서 또 얘기가 나오겠죠. 선거법 개정.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정치의 신뢰도가 낮잖아요, 우리나라가. 그게 그리고 제일 이제 큰 뭐 문제죠. 어떤 칼럼니스트는 칼럼에다가 뭐 아무개 정치 리더들 보면 때려주고 싶다 이런 칼럼 쓰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 때려주고 싶어. 그런 칼럼 쓰는 사람. 아닙니다. 이 문명사에서는 사람을 때리면 안 그 돼요. 뭐 나라만 잡아서 다 현피하지.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거예요. 얘기가 점점 험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정치 지금 앙겔라 메르켈이 지금 장기 집권하고 있는데 독일에서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독일의 유명한 정치인 많이 알아요. 헬무트 콜도 알고 유명하죠. 누구죠? 그 빌리 브란트도 예. 알고 뭐 요시카 피셔도 알고 디드리히 겐셔도 알아요. 다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네. 그러면 겐셔 외무장관이 거의 한 20년을 외무장관을 했어요. 그 사람이 자유당 소속이에요. 자유민주당.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요시카 피셔가 외무장관 또 했는데 그 사람이 녹색당이에요. 그 대단히 훌륭한 정치인들 같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국내 정치에서 이룬 게 내가 한 정도예요. 솔직히 내가 국민참여당 당 대표할 때 지방선거에서 7.3% 얻었거든. 그게 녹색당 요시카 피셔가 대표할 때 얻은 득표율이에요. 네. 디드리 겐시가 외무장관 할 때 얻은 자유민주당 득표율이야. 민주노동당 13%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독일은 진입과 퇴출이 굉장히 열려 있어요. 그렇죠. 국민들 속에서 일정 정도 수준 이상의 요구를 집약하기만 하면 그것이 국회 내에서 발언권을 가지게 되고 그 발언권을 기초로 해서 다수연합을 형성을 하면서 행정 권력까지 가지고 잡을 수 있고. 비록 예. 과반수 득표를 못하는 정당이라 하더라도 자기 몫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무슨 겐셔나 무슨 그 피셔만 못해가지고 이렇게 요거도 쳐먹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바랄 걸 바라야지. 아니 30년 동안 이렇게 해와서 이렇게 불만족하면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요. 네. 왜 인간들이 인정 안 하냐고. 아니 그러니까. 인정하게 될 거예요. 인정할 겁니다. 열받았어. 난. 자, 여기 선거법 주제는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랑띠 사드 아무리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예. 근데 제가 딱 어쩌다 한국은 그 이 책을 방송 예. 보는군요, 이거 예. 진짜. 예. 예. 제가 흥분하죠.
1분만 말씀드릴게요. 아니 저는 이제 다 이제 찾아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그 스웨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스웨덴 방식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독일 방식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좋은 점은 이거예요. 지역구도 뽑고 비례대표도 뽑는 그렇죠. 이제까지 먹어본 음식식으로 먹으니까 뷔페. 고향식 그제 엄마 손만 나는 이제 익숙하니까. 근데 스웨덴은 또 다른 또 익숙함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사실은 스웨덴은 완전 비례대표예요. 그렇지. 비례대표인데 어떤 식으로 하면 서울 인구 규모로 보면 서울을 4동강내, 서울의 선거구가 4개예요. 그러니까 한 선거구당 10명씩 뽑아. 한 10명에서 12명씩 뽑는데 그것도 인구 비례해서. 뽑는데 그 선거구에서 정당별 비례대표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당마다 명분해가지고. 선거구별로. 그러니까. 대선거구제. 근데 사람들이 이제 느끼기에는 대선거구에서 직접 뽑는 느낌이 나는 거야, 이게. 사실은 완전 그 비례대표가 또 다르게 완전 비례이긴 하지만은 대선거구에서 직접 정당의 인물 택하는 방식 그리고 또 인물마다 투표할 수가 있어요. 당에서 후보 순서를 정하지 않고 인물에 투표하면 그 인물이 이제 순서대로. 많이 받으면 높은 순서가 되는. 우리 김종대 단장 마이처럼 많이 받으면은 뭐 당내 세력 관계없이 치고 올라갈 수도 있고. 우순위로 올라가는. 아니 제가 그렇게 될 것 같다고요? 이게 가능한. 아니 그래서 이 스웨덴식이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설득 가능한. 예를 들면은 이 제도로 하면은 경상북도가 지금 14명인데 죽었다 깨나도 지금 야당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이 제도로 하면은 야당이 2명 정도는 당선돼요. 2-3명 나오니까. 아니 이제 서울 같으면 서울을 강남, 서초, 송파 이 3개구를 하나로 섞어서 거기다 국회의원 10명 뽑는다 이거야. 예를 그렇죠. 들어서. 그럼 각 당이 거기다 후보를 10명씩 내. 비례 리스트를 쭉 낼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이제 당 찍고 좋아하는 사람 찍으면 그 리스트 안에서 좋아하는 사람 제일 많은 사람부터 1번으로 당선되는 거예요. 각 당별로 숫자 쪼개가지고. 뭐 안심번호니 뭐 저기 뭐 그런 거 안 해도 돼. 이상한 거 안 해도 돼요. 이걸로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단순한 거.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책에 스웨덴 방식을 언급했다고 해서 그걸 하자고 주장한 것은 아니고 그 나라는 이 단순한 원칙, 득표율과 권력의 배분은 비례해야 된다. 이 원칙을 저 사람들은 어떻게 구현한 건가. 하나의 사례로 설명을 드린 거. 그러니까 원칙과 목표만 확고하게 서 있으면 나라의 역사와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새로운 걸 개발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목표가 중요한 거죠. 그거 안 돼요. 우리는 쌩까버리니까 안 돼요. 우리는 어떠냐면 우리 문화가 그런 게 있어. 이제 어느 대학에서 예를 들어 학사 운영에 관해서 어떤 학생이 정당한 불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학과장 교수님한테 찾아가고 교수님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학과장이 들어보고 그래 맞아 문제가 있는 것 같네. 우리 위원회 열어서 고치는 걸 검토해볼게. 이래야 답이잖아. 근데 얘기를 하면 그래 그거 문서로 정리해서 친구들 서명 받아와 이런다고요. 그런 학교 나오셨습니까? 제가 다니는 학교. 그래요? 우리 학교 조금 낫어요. 그래요? 어느 학교인지 몰라도 이상한 학교인가 보네. 약간 낫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원 자주와 이런 거 열심히 했거든요. 그만하죠. 선거법은 여기까지 이제 하는 걸로 하겠고 궁금하신 분은 하여간 책을 사 보시면은 궁금증이 풀린다는 거. 이거 정말 마음에 드는 방송입니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저기 책 몇 세 찍었어요? 뭐 출판사에서 잘 얘기를 안 해주는데. 그런 출판사 얼핏 듣기는 뭐 지금 1세는 넘어갔고. 1세 넘었어요? 1세를 좀 많이 우리가 3세까지 책임질 테니까. 진짜요? 그때 저기 뭐 오는 거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첨부씩 찍지 말고 한 세당. 1세를 작게 찍어가지고 여러 세를 가는. 우리 베스트셀러 작가 앞에서 얘기하기 좀 창피해요. 제가 그런 말씀드리면 안 되죠. 이만 하겠습니다. 우리 쓸데 있는 얘기만 합시다 앞으로.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니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전자 쇼핑몰 메이크 PCB입니다. 시제품 개발 시 필요한 전자부품, 센서 인터페이스 부분들을 PCB 모듈화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샘플보드,
양산보드 주문 제작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소량의 제품이라도 언제든지 클릭 한 번으로 재주문이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온, 오프라인 광고를 통해 판매까지 해드립니다. 개발부터 샘플 양산 제작 판매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 전자 쇼핑몰 메이크 PCB를 소개합니다. makpcb.co.kr 세 번째 키워드 이거 아주 예민한 겁니다. 예민해. 이거 말씀들 예민해.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예민해, 이거. 요거 잘못 얘기하면 댓글 막 쏟아집니다. 작살나 이거. 자, 세 번째 뜨끈뜨끈한 키워드. 호남. 제가 호남입니다. 예, 먼저 이 콘티를 받고 키워드를 먼저 받았습니다. 네. 키워드를 딱 이제 별로 다 어떤 내용을 말할 수 있는가라고 쭉 정리를 하는데 이 호남 키워드는 한참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보다 오히려 더 어떤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하는가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조금 얘기하기 겁난다 이 얘기죠? 제가 좀 간이 좀 작아서. 저도 작아요. 이거 간 수치 올라가는 것 같은데. 자, 이게 기본적으로 들을 수 있는 말씀은 호남이 확실히 변하고 있다. 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뭐 거의 다수가 동의하는 문제 같고요. 변한다는 게 뭐 정치판이 변하고 지지율이 변하고 이런 아주 그 디테일한 부분 이전에 시간이 많이 흘렀다라는 게 처음 느껴집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60년대 후반 출생인데 저희들 또래에게 6.25는 좀 낯설죠. 예. 겪어보지 못한 사건이죠. 아주 근 과거지만 그 거리하고 제가 숫자를 따져보니까 요즘 20대들에게 광주 80년 5월 광주와 비슷한 거리예요. 맞습니다. 그냥 절대적인 시간 거리로 봤을 때. 네. 그럼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는 5월 광주가 나한테 6.25처럼 보이겠구나. 심지어 그 사람들, 그 학생들, 그 젊은 친구들은 6.25와 5월 광주의 순서도 헷갈릴 정도로 역사적 사건이 돼버린 거죠. 네. 저희 또래한테는 그게 현실에 피부로 겪은 사건인데 네. 이런 차이가 벌써 발생했다는 것은 그 호남이 한국 근대 정치사에서 가지는 위치도 변할 만한 그 세대가 바뀌었다. 이거를 먼저 이해하고 나서 호남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제가 84학번인데 옛날에 대학 2학년 때 광주를 처음 갔어요. 광주 가까워지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데 1986년도에 5년도에 가셨구나. 예. 그런데 드디어 내가 광주에 오는구나. 이 생각. 그러니까 항상 그 광주라는 걸 듣고 선배들한테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막연한 어떤 신화 같은 존재로 느껴지는 어떤 성지에 들어가는 느낌으로 고속도로가 채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부터 가슴이 뛰고 괜히 울컥울컥한 게 눈물이 핑핑 돌더라고요. 지금도 안 그래요? 지금 가도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요? 네. 저는 조금 약화됐어요. 저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광주 가는 게 이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네. 이렇게 뭔가 아픈 게 있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20대 젊은 친구들한테는 전혀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까지는 이해되는데 이제 호남 전체의 민심이나 동향과 연관해서는 어때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빨리 넘기시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이제 그 얘기를 막 시작하려고 해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호남은 소외되고 있다. 그리고 그 누적된 소외로 인한 그 차별이 역전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예. 이게 왜냐하면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민주정부 10년간 국민정부 때 참여정부 때 호남이 정치적으로 소외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여기 전 장관님도 계시지만 그 10년 동안 호남이 특별하게 예산 배정에서 차별을 받았다거나 이런 혐의는 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한 사회 전체가 지나치게 영남권의 헤게모니 장악력이 뛰어나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차별은 꾸준히 유지가 되어 왔다. 네. 이건 아무도 부인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이 많아요. 영남 사람들이. 돈이 많죠. 예. 그 돈 자체가 어떤 차별로 인해서 영남 사람이 돈 많다기보다 돈 많은 사람 중에 영남 사람이 많아. 그렇죠. 아하. 실제로 우리나라 재벌가들 집안 보면 그렇게 또 오래 집권했고 오래 집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서울에 있는 정치나 재계의 상류층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자리에 가면 경상도가 많아요. 자연스럽게 사투리가 들립니다. 네. 억양 자체가 영남 사투리가 그것도 안 고쳐. 일부러 안 고쳐. 더 강하게 해요. 네. 그 고치면 경사 쓴다고 싫어해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예. 뭐 서울 사람인 척한다 이런 경사라는 게 서울 말이에요. 예, 서울말 쓴다고 싫어해요. 고종석 선생 칼럼에서 영남 패권주의라는 용어를 쓰시거든요. 이 단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영남 패권주의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존재하는 정도가 존재하는데 아니지. 엄청 그렇지만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영남 패권주의 기반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위험하지. 그건 위험한 해석이다. 오히려. 어떻게 다른 거죠? 이 패권주의는 있지만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하고. 원론적입니다. 저는 원론적인 얘기만 해서 맨날 야단을 하는데 어떤 한 사회에 발생한 모든 문제를 관통하는 한 가지 원인 이런 거 없죠. 예. 각 문제는 다양한 원인이 있는 그런데 거죠. 패권과 패권주의는 다른 거죠. 그것도 다르죠. 예. 그래,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영호남 차별 문제 나오면 제가 아는 분들한테 꼭 그 말씀을 드려요. 다른 얘기 설명 다 필요 없고 자동차 몰고 영남에서 호남을 가로질러 가면서 이 지평선 스카이라인 변하는 걸 한번 봐라. 각 도시의 현재 상태를 한번 봐라. 심지어 도로의 상황을 봐라. 이거 진짜 실감나게 차이가 납니다. 네. 호남 쪽 가면 일단 도로 상태가 나빠져요. 아니 도로는 차이 별로 없어요. 요새는 도로 주변이 차이가 많아요. 도로 주변에 서 있는 상점들. 네. 도로 자체는 차이가 별로 없는데 요즘 도로 공사가 많이 하죠. 도로 자체는 좋아. 호남에도. 근데 도로 주변이 문제야. 도로 주변이. 이 건물의 상태가 한 1, 20년 차이가 나 보입니다. 네. 요즘은 많이 좋아진. 많이 좋아지고 도로까지는 좋아졌죠. 도로까지는 좋아졌어. 제가 대학 다니고 젊었을 때 80년대에 보면은 그 호남에 여행 가 보면은 국도인데 포장 안 된 데가 많아요. 예. 그때 그 영남 쪽은 웬만한 국도는 포장이 다 끝난 지 오래된 상황이었는데 충청도도 다 포장돼 있었어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정권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호남 자체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소외되었다라는 말이 가능한 거죠. 사회 전체로. 예, 그리고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냥 소외된 게 아니라 또 그 대척점에 영남 패권이라는 게 있었던 건 또한 사실이죠. hegemon이를 장악한 영남 출신들이 있었던 자, 거죠.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렇게 소외된 어떤 집단의 기억 또는 집단의 정서 이것이 지금 현재 정치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정치가 어지럽기 때문에 이 얘기를 키워드로 뽑은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게 호남이 소외되고 있다, 차별받아 왔다, 누적되었다. 네. 그게 이제 오늘날 호남이나 특히 이제 광주의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가 대한민국 전체 중에서 좀 유별난 행태를 보이는 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이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특이하게 투표를 한다. 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이번 총선에서 어떤 투표를 할 것인가. 네. 이거는 굉장히 예측하기 좀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는 어떻습니까? 추세는 처음에 말씀드린 변화가 있다라는 추세인데 이분들이 어디로 쏠리고 있다라고 말은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진단했던 그 오랜 기간에 걸친 소외는 하루 이틀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번만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정치 태도나 투표 행태도 반영이 됐던 부분이고. 그렇죠. 근데 최근에 와서 그것이 비슷하게 계속 나타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변화가 이렇게 가미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죠. 저는 그 변화를 감지되고 있는 변화가 몇 가지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그 호남의 유권자들이 그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름이 너무 많이 바뀌었지만 2번 하대 2번 당. 2번 당. 그 호남의 유권자들이 2번 당에 대한 지지를 줄이고 있다라는 건 확실하게 보입니다. 네.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텐데 저는 이제 그 호남 지역에서 2번 당이 너무 오래 집권을 했어요. 호남에 가면 그게 1번 당이랑 똑같아. 그 흔히 말하길 호남 한나라당이라고 얘기를 하듯이 지역구 의원들 3선 4선 하면서 계속 해왔고 그게 이제 뭐 지역의 유지들과 결탁하고 이런 그 부패 문제가 권력이 고정되면 부패는 당연히 따라 나오죠. 똑같아요. 그리고 영호남이 다 똑같아. 지역 경상도에서 하는 짓을 똑같이 이쪽에서는 2번 당들이 하고 있다. 이런 거를 호남에 좀 이렇게 앞서 있는 유권자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 틀을 좀 바꿔야 된다. 이거는 과거 이제 어떤 그 독재 정권, 군사 독재 정권과 투쟁하던 시절의 투표 습관, 무조건 호남은 2번이다. 이거는 이제 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그분들이 2번 당에서 이렇게 탈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면 2번 당이 그러면 2번 당을 좋아하게 되나?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게 이 2번 당이 좀 변화하면서 호남의 유권자가 변화하는 모습으로 쭉 몰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호남의 유권자들한테는 쉽게 선택 가능한 대안이 주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2번 당을 호남에서는 이제 그 문재인 대표로 대표되는 그 세력이 전통적인 2번 당을 장악하는 것을 호남의 유권자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좋아하지 않았다. 이건 인정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서 아마 안철수라는 대안을 관심이 있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안철수 신당이 탄생하면서 거기에 전통적인 2번 당에 있던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몰려나간 사람들이 가장 문제가 됐던 호남에 있던 오래된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개혁 대상이라고. 그럼 과연 둘 중에 어디가 새로운 피냐. 여기서 이제 판단의 문제가 어려워졌다는 뜻이에요. 어려워지는 거죠. 그 호남의 유권자들에게는 지금 과연 우리가 택해야 할 대안이 무엇이냐라는 혼돈이 벌어지고 있다.
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혼돈이군요. 예. 키워드가 역시 호남 이코로 지금 연상되는 게 혼돈입니다. 이거는 조금 더 부정적인 의식이 될 수 있는데 호남의 유권자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다 보면은 새로운 양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것은 뭐냐면 지난 선거에서 진짜 뭐 좀 특이한 일이긴 하지만 이정현 후보가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전남 순천에서. 네. 이건 굉장히 좀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 사건이 기폭제가 돼서 최소한 서너 석 정도가 새누리당이 가져가게 되지 않을까. 이건 제가 그럴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전 걱정되는 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오히려 역으로 그 전통적인 호남의 유권자들이 얻게 될 정서적인 충격. 사실 변화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아픈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뭐 저는 그렇게까지 될 건 아닌 것 같고 예. 제 느낌에는 이제 호남이라는 열쇠말로 한국 정치를 이해하는 데는 두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조심스럽긴 한데 그냥 얘기하죠. 뭐 제가 영남 출신이라 또 얘기 잘못하면 저보고도 뭐 영남 패권주의자라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두 측면인데요. 하나는 호남이 인구가 적다는 거예요. 영남보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호남이 인구가 더 많으면 이런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러면 스스로 그냥 아무렇게나 선택해도 괜찮아요. 자기가 인구가 많은데 뭐. 그러니까 지금 영남에서 보면 영남 인구가 많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영남하고 결합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이 호남의 문제는 인구가 적다는 거예요. 영남보다. 네. 인구론. 두 번째 문제는 이 당이 진보하고 이 지역이 진보 쪽하고 결합이 더 강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두 측면인데 그러니까 인구가 적은 데서 오는 문제는 김대중이라는 아주 걸출한 인물이 있을 때는 정권도 창출하고 이렇게 했는데 가능하죠. 그 뒤로는 이게 안 되잖아요. 상실감이 굉장히 크다고요. 예. 억울하잖아. 인구가 적은 게 무슨 죄야? 왜 맨날 선거 때마다 지냐고. 예. 되게 억울하잖아요. 그렇다고 A 마이너스 나서 그럼 우리 인구 늘리자 그래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100년 대계를 세워야 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억울해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이제 그 두 번째 측면이 도드라지는 건데 인구가 적은 지역이 진보 쪽하고 결합이 돼 있고 인구가 많은 영남이 보수 쪽하고 결합이 돼 있으니까 보수 쪽의 대통령 후보나 국회의원 후보 수도권에 나오는 후보들은 되게 영남 출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려면 호남 인구가 적으니까 영남 쪽에서 표를 좀 뺏어올 수 있는 사람이라야 돼. 그러니까 비호남 지역에 득표력이 있는 후보를 구하게 돼요. 이게 전략적 선택이에요. 네. 근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그 대상이 벌써 노무현 때도 그렇게 해줬어. 예. 문재인 때도 또 90% 밀어줬는데 이제 뭐 안 돼 버렸어. 해도 안 된다. 됐으면 안 돼. 예. 90% 밀어줘도 안 돼 버렸어. 그러니까 이 상실감이 얼마나 커요. 그렇죠. 거기다가 다른 선택을 하려고 그래도 이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해서 늘 해왔는데 다른 세속적인 선택 우리한테 이익 줄 사실 이기적인 선택 네, 선택을 하려고 이렇게 봤더니 선택할 대상이 새누리당밖에 없는 거야. 그 차마 이거 해주기는 그런데 보궐선거 하나 뭐 이정현이 무슨 뭐 예산 폭탄한다 그러니까 한번 써봐. 뭐 그냥 보궐선거니까 한번 써보고 한번 지나보는 거죠. 시원찮으면 그냥 물리면 되지. 이렇게 해서 한번 뽑아줬어. 예.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안철수 당이 딱 나오니까 이 안철수 당의 포지션이 새누리당하고 더불어민주당 사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새누리당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된 거예요. 예, 바운더리 안에 들어온 거죠. 예, 그러니까 정의당 쪽으로 확 와주면 좋은데 요걸 보니까 애들이 사람은 똑바른 것 같은데 뭐 별로 안 믿어 보이니까 요쪽을 자꾸 보니까 안철수 신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지금. 네. 아니 과감하게 이번 기회에 정의당이 한번 치고 나가시죠 호남 지역을. 그래서 호남에서 총선 결의대회도 했어요. 예. 나주에 가서 단합대회도 했고요. 예. 아니 뭐 거기 목포에 저 서기호 의원도 뛰고 있고 예. 저 전북 군산에 저 조준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뛰고 있고 여러 사람 하고는 있는데.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다른 조건을 그대로 둔 상황에서 는 자연스럽게 호남이냐 영남이냐의 선택으로 가게 돼 있고 이 선택으로 가게 되면 여러 이유에서 불리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이 구도에서 어떻게 하면 유리하게 될 것인가를 모색하기보다 이 구도를 넘어서는 구도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당장에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뭐 그런 구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그냥 밟아야 된다 봐요. 아니 100년 지난다 해서 호남 인구가 늘어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선거제도를 바꾸면 해결이 돼요. 독일식 선거제도를 하면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돼 버려. 왜냐하면 우리 인구에 걸맞는 의석이 오니까. 각자 해놓고 각자 인구 수대로 의석 받고 정치 지지대로 의석 받은 다음에 선거 끝나고 연합하면 돼.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결과 가지고 다음 선거 심판 받고. 근데 지금 우리 선거제도가
승자 독식주의이기 때문에 결선 투표도 없고 심지어 그러니까 사표가 태반이고 선거 끝나고 그걸로 연합을 할 수가 없으니 선거 과정에서 연합을 안 하면 안 돼. 예. 그러니까 이제 마음껏 안철수당이며 뭐 더불어민주당이며 정의당을 마음껏 망가는 대로 지지해 주려 그래도 그러면 결국 새누리당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니냐 이거야. 네. 저쪽은 생각해봐요. 우리 탄핵 때 받은 표가 36%예요. 그때 한나라당이. 그때 열린우리당이 38% 맞습니다. 정당 득표. 예. 새누리당이 한나라당이 36%. 예. 근데 의석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냐 하면 민주노동당이 13%를 득표했지만 지역구에서는 5% 정도밖에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예. 표가 열린우리당한테로 쏠려가니까 예, 그 전략적으로 쏠려가는 바람에 지역구를 많이 이겨서 그렇게 이긴 거예요. 비례대표는 3석인가 예. 2석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예. 그리고 노태우 씨가 당선되었던 그 87년 대선 때도 이 사당 체제로 가서 선거를 붙었는데 36%로 당선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례가 보면 때려 죽여도 한나라당 기호 1번 당은 36%가 나오는 당이에요. 예. 최악의 경우에도 나라 다 말아먹어도 36% 받아요. 아예 팔아먹어도. 다 팔아먹어도 예. 받아. 예. 막 1번 놈한테 갖다 바쳐도 받아. 예. 근데 그런 게 36% 미니멈 믿고 그거 플러스 알파 약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후보들이 가지고 오는 분위기에 따라서 가지고 오고. 근데 나머지를 다 합쳐야 60%인데 이 60%가 똘똘 뭉쳐야 이걸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 뭐 더불어민주당이 있어 정의당이 있어 안철수당이 있어 녹색당이 있어 노동당이 있어 이래갖고 뭐 호남 유권자들이 각자 자기 취향대로 찍어버렸다. 그럼 뭐 그 결과가 어디냐면 동기는 자기 원하는 대로 찍는 거지만 결과가 새누리당이 180석 지금 그렇죠.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을 가거나 아니면 200석 이래갖고 지 마음대로 헌법을 뜯어고치는 수준까지 가버리면 어떡하냐 이 걱정이 있으니까 호남 유권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선택을 못하는 거야 지금. 손을 떨고 있는 거죠. 할 게 그러니까 없어가지고. 나는 이해가 충분히 돼요. 지금 이해되죠. 이렇게 예. 여론이 막 갈라지는 이유가. 야, 그러니까 이 정치가 호남에 참 못할 짓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럼요. 진짜 괴로운 예. 거다. 답을 안 유권자 주고 선택하라고 소비자를 이렇게 그러니까. 괴롭게 만드는 악덕 기업들 아닙니까 이 정치. 아니 근데 호남 유권자들의 걱정은 호남 내에서는 별 걱정이 없어요. 호남 내에서는 사실은 누가 돼도 돼. 누가 돼도 이정현처럼 이렇게 새누리당이 될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거의 없죠. 이쪽이 아니면 저쪽이 결국에는 큰 울타리 안에 있는 야권 중에 한 명이 되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되는데요. 호남 유권자들은 호남만 보는 게 아니라 늘 전국을 보잖아요. 그렇지. 예. 전국 보는데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 야권이 막 흩어져 가지고 예. 결과적으로 막, 예. 새누리당이 어부지리게 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싫은 거예요 지금. 그렇지. 걱정되는 거고. 아니 그러면 이런 문제는 총선보다 대선 때 가면 더 심화될 더 수도 있는 거 심화되지. 아닙니까? 더 심화되죠. 지금 정치 구도라면 이땐 진짜 떨릴 것 같아요. 예. 이거 아주 겁나서 아, 투표하는 총선도 거예요. 떨려요. 총선도. 예. 근데 대선은 이제 전국 단위 선거니까 후보가 단일화되니까. 한 저 2명 내지 3명 단일화 시키면 되니까 쉬운데 이거는 수백 명이 이제 울거리는 상황이니까 네. 감당이 불능한 거지 사실은. 그 카오스가 된 거예요. 야권이 카오스 상태로 가면서 호남 유권자들도 지금 카오스 상태로 간 거예요. 나라 걱정, 예. 또 자기의 이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 그다음에 지금까지 2번 당이 호남을 지배하면서 해온 행태에 대한 분노, 누적된 분노. 새로운 예. 정치에 대한 갈망,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뒤섞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하는 저 횡포에 대한 그런 근심 걱정, 이까지 저걸 다 막아야 섞여 있는 거예요. 한다라는 사명감 같은 예. 것도 있는.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유권자들은 걱정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위에서 깔아뭉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바로 그 점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첫 번째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 무슨 정치에도 알 수 없는 여론조사에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 한두 개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라. 그거 진짜 근거 없는 거고.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청취자들이요. 청취자분들께. 아, 청취자들은 왔다 갔다 안 해요. 정치인들이 왔다 갔다 하지. 정치인들. 아니 언론도 왔다 갔다 해요. 그래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지금 혼탁하게 지금 이 시점에 이 카오스 속에서 나오는 여론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거다. 이거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 이건 뭐 정치에 관심이 있는 뭐 책 쓰는 작가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개인 유권자로서의 제 불만. 이게 정말 제가 좀 약간 그 짜증이 많이 나는 건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선거 직전 때만 되면 우왕좌왕하고 혼란을 벌이느냐. 꼭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원래 그 시험 직전 되면 벼락치기 하고만 난리치나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왕자가. 그러니까요. 예. 이 원래 제대로 하는 사람 같으면 선거 한참 전에 다 정리해 놓고 할 일 다 해가면서. 아, 그래도 10명밖에 탈당 안 했잖아. 10명도 안 되지. 이제 10명쯤 되나? 9명까지 제가 카운트 해봤는데. 네. 조금 더 할 것 같아요. 조금 더 하겠죠. 뭐 예. 정치인들이 유불리에 따라서 뭐 몸을 움직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다 좋은데 그래도 국민과 무관하게 정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표도 그렇죠. 국민한테 예. 나오는데 그러면 최소한의 좀 양심이라도 있다면 예. 저는
그런 그 승자 독식의 어떤 기득권 정치를 타파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런 추상적인 말만 할 게 아니라 그걸 가장 확실하게 보증하는 것 자체 그것이 선거제도 개혁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 할 때 좀 몸을 던져가지고 그런 일 할 때는 왜 몸을 안 던지고 그런 일은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 걸 논의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하얏트 호텔에서 만났다. 이해가 돼. 그런 걸 논의하기 위해서 어디 뭐 감자 캐는 분도 만났다. 뭐 여러 가지 그 누굴 만나고 막 전국을 돌아다니고 그런 것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오고 머리가 하얗게 됐다.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하얗게 됐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는 머리가 하얗게 안 되고 언제 탈당할 거냐, 누구 순서대로 할 거냐, 뭐 언제 또 그 당을 만들 거냐 이런데 어찌 보면은 급급하다 보니까. 혁신한다 그래도 국민들이 안 믿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 안철수 씨야 그래도. 그렇죠.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은 정계 입문한 지 몇 년 안 됐어. 아직 나쁜 짓을 할 틈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안철수 씨는 착한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는 약간 이명박스러운 점도 있지만 이명박스러워도 착한 이명박이에요. 그 착한 사람인데. 저기 칭찬입니까 저게? 아 이거는 객관적인 글쎄 이거 끝까지 들어봐야 판단해서요. 객관적인 논평이에요. 근데 딴 사람들은 그 말할 자격 없어요. 그 김한길 의원이나 천정배 의원이나 박지원 의원이나 뭐 주승영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낡은 정치를 지금까지 앞장서서 만들어온 사람들이잖아. 근데 뭔 새 정치를 하는데 갑자기 새로운 정치 질서를 자기들이 어떻게 구축을 해. 그래도 안철수 의원은 말이 돼. 말이 돼. 이 사람은 최소한. 논리적으로 말은 되죠. 말이 돼.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태 이제 처음 해보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처음 해보는 거니까. 지금 하려다가 접고 이제. 아니 그러니까 뭘 해도 새 정치죠. 처음 해보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새게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일단 새걸 하겠다고 말할 자격이 있어. 예. 어쨌든 아직은 통한다 이거죠. 아 근데 그 안철수 계속 통할 수도 있고. 3년 된 새 정치죠. 안철수 의원도 3년이면 새 거지. 그만하면. 목욕탕 물 3년 있어봐요. 어떻게 되나. 우리나라 정치 3년이면 새 거야. 이제 입봉한 거야. 아니 뭐 우리 마누라 3년 지나니까 어째 그런 느낌이 안 들던데. 갑자기 위험천만한 아저씨 개그이자 굉장히 해주셔야 돼. 아니 내가 6년을 연애를 했거든. 이걸 얘기하면 또 앞에 6년이 있으면 9년이지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 말 실수했다는 느낌이 전 이 자리에 이 토크에 끼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 갑자기 저도 뭐 현장에 없었습니다. 현장에 없었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됐어요. 제가 말씀하세요. 그렇게 막 선거 몇 개월 앞두고 당세로 만들고 나가고 이런 거 저 진짜 보기 싫은데 그 와중에 그래도 정의당은 변화 없이 유지하고 계시는 게 전국적으로 낮은 득표를 고르게 하면서 이제 듣고 싶은 말씀 다 했습니다. 이거 제 책 광고를 많이 해주셔서 드리는 말씀. 그러니까 정의당은 지지율을 올리기만 하면 돼. 다른 거는 걱정이 없어. 다른 걱정은 아무것도 없고 지지율을 올리기만 하면 돼. 그거는 맨날 반에서 저 꼴찌하는 학생들이 이제 성적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런 말로 들리는. 아니 그럼 뭐 시험 성적 잘 맞아야지 뭐 그러면 시험 성적 말고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아니 잘 나가다가 또 뭐 공부 못 한다고 그러세요? 듣기에 좀 거시게요. 이 과목은 1등 하는데 다른 과목은 꼴찌하고 막 그러잖아. 이 동네에 가면 1등하고 저 동네 가면 꼴찌하고. 근데 정의당은 아주 고르게 골고루 어디 가나 그렇잖아. 뒤에서 2등. 그러니까 오로지 이렇게 석차만 올리면 돼. 다른 고민이 없어. 그것도 그렇고 호남의 정치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경험적으로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호남이 워낙 혼돈스럽고 카오스 상태라서 예측을 못한다. 나와 그렇게 예측도 못하는 상황에 있어도 이번 총선 지나면은 호남의 유권자, 광주의 유권자분들은 분명히 선택을 하실 거예요. 저는 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그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선택을 저는 지지할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제 생각보다 더 우수한 선택을 해오셨던 사람들이. 많이 쩔었네 보니까. 저 느낌이 왔습니까? 아니 출마할 것 같은데 내가 보면. 그때 보통 보통 정치하는 사람들이 쓰는 레토릭인데. 아니 그러면 오늘 저기 이 세 번째 주제는 우리가 말조심을 많이 했으니까 저기 이번 주에 소주 한잔 하면서 낙지볶음 먹어가면서 뭔가를 씹으면서. 낙지는 독천 낙지가. 그렇습니까? 네. 낚시 가신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그래서 낙지와 낚시는 또 어떻게? 아니 전혀 달라요. 너무 낙지는 무한 낙지지. 낚시를 가서 못 낚으면 낙지를 사 먹는 거죠. 그래서
진짜 본론은 취중진담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기로 하고. 방송을요? 아니 그러니까 기아하고 나하고 못한 얘기 있잖아요. 저도 여기서 음주 방송도 하시는 줄 알고. 아니 저는 오늘 단 표현의 자유가 많이 제약돼 있다고 봅니다. 예. 얼마든지 감사합니다. 예. 자 이런 얘기도 자세히 하려면 뭘 하시라고? 책을 사보라고. 예. 그래서 하여간 어쩌다 항공. 예. 우리 진중권 교수는 절대 이런 식으로 안 해요. 그러니까요. 우리 김종대 단장이 오늘 군인 아저씨가 놀이공원 온 바람에 청분해서 지금 책 광고를 너무 세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타이밍 참 잘 맞춰 나왔네요. 아니 잘하셨어요. 예. 아니 듣기에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중권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 김종대 스타일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군인 아저씨 스타일. 예, 군인 아저씨 스타일. 특히 국군 장병 아저씨들이 제 방송 많이 듣습니다. 진짜예요. 어디 군부대 가면 잘 들었다 다 그래요. 예. 그래서 하여간 표가 또 중요하다는 걸 강조드리면서 예, 100분 토크는 이상 마치고자 합니다. 어쨌든 선거 이제 100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해가 밝았는데 태양이 전혀 안 보입니다. 사흘 날씨가 어리고 이렇게 흐린 어떤 도시가 잿빛 우유 속에 잠긴 것처럼 아직도 태양이 떠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또 태양이 떠오른다는 걸 믿어야 되겠죠. 우리는 기대하고 믿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분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태양이 안 보일 때는 책이라도 봐야 돼요. 지금 발언이 약간 위험해서 민족의 태양을 찾는 데로 가버릴까 봐. 아니 유일의 민족적 논지 만났는데 그럼 건축주의 철학과 개성을 닮은 집을 추구하는 목조주택 전문기업 꿈꾸는 목수가 정치 카페를 후원합니다.